박은정 의원이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가 만든 어떻게 참 정당사에도 참 웃픈 현실인데 본인의 이름과 동음의 이름을 넣어서 만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왜 20억 늘어났느냐라고 따졌는데 본인은 사실 그 남편이 40억이 1년 새에 증가하는 그런 남편 재산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말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비례대표 1번이에요. 그러니까요. 혁신당에. 예. 단 것도 아니고 이 다단계 사기에 의해서 피해본 사람이 그 남편 이종근 변호사. 변호사가 예. 얼마나 대검 많습니까? 형사부장까지 한 사람인데 정관예우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지금 저 법조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예.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뭐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을 받았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근데 그런 다음에 적반하장으로 그 자기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게 그 남편 이종은 변호사가 대검 검사장 출신의 전관 자기가 상당히 그런 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잘 변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저 광고하고 해서 이걸 거액의 수임을 받았고요. 이게 휴스템 코리아라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온답니다. 22억 원이 이 변호사 측에 그러니까 박 의원의 남편이죠. 네네. 변호사비를 건너간 것을 확인했다. 변호사비가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은정 의원은 당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관예우요. 진짜 전관예우를 따지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죠. 그러니까 22억 수임료 받고 총 40억 넣은 거 그 정도는 전관예우가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고 체제가 다 문제가 돼. 아니 누구를 지금 변론을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의 법을 해놓고 나서 그따식으로 발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의 재산이 좀 한 20억 늘었어. 뭐 사람들 보기에 저건 좀 왜 그렇게 많이 늘었지? 뭐 상속받았나? 궁금할 수 있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죠. 국회의원이라고. 네, 박은정 의원이 하는 건 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지금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4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걸 또 뭔가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반짝해가지고 한번 좀 뜨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작동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제 관심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법조윤리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은정 박 후보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게 지난 4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1년 만에 재산이 40억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쾌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하고요. 더 나가서 아까 뭐 김남국 전 의원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도 코인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굉장히 의혹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싹 무시하고 나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후한무치와 내로남불의 참 전형이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다 대표적인 후한무치 사례로 다 남을 수밖에 없는 괴담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아마 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자신들은 이게 굉장히 국민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까놓고 보면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장 정의롭다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데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말씀하신 쪽에서 마음의 수첩에 다 적어두고 있는 거죠. 계실 거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 한번 그런 책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후한무치 공화국. 부제는 대한민국의 양심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뭐 이런 제목 부제를 단
제가 교수님께도 그 말씀드렸지만 한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죠. 야 요새 시대 정신은 후한무치 같다. 어떻게 갈수록 더 뻔뻔하고 두꺼운 얼굴과 처음에 수심도 느끼지 않는 잘못했을수록 더 당당하고 부끄러울수록 더 목소리를 키우는 게 시대 정신처럼 된 것 같아서 후대나 우리 조카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재밌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좀 즐겁게 살아남으려면 어떤 행동 강령을 가져야 된다. 좀 말을 잘 못하겠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세계적으로 경쟁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뭡니까? 그래서 반도체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사기라는 거예요. 아, 사기. 예. 근데 이 사기가 얼마나 많은 우리 좀 보이스피싱도 사기잖아요. 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서민들도 사기당해서 피해를 보는 거 그렇죠. 많은데 예. 다단계 사기. 그렇죠. 이거 아주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서민들의 피를 정말 빨아먹는 거예요. 그걸도 제가 검찰에서 그 다단계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1년에 40억을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런 사람의 부인이 같은 법조인인데 비례대표 1년 받고 당당하게 당선되고 그다음에 검찰청 총장 후보자 액수 늘어나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적해야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첫 번째 대표 주자가 그 박은정 의원이 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금도나 양심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 보기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뭐 하버드대학교 스티븐 레브치키나 지브의 다니엘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책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줬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자제. 그리고 더 나아 상호 관용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선출된 독재자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기본적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건 오로지 이제 선거인들은 선거를 통해서만 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어떻든 간에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이거를 순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정상화. 그래서 저는 한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쓴 말 중에서 이거는 참 좋은 말이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그 말은 참 제가 볼 때는 와닿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비정상의 고착화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더 오히려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썼을 때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였을 텐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의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이 정상처럼 돼버리는. 정상처럼 돼버린 거죠. 정상은 쫓겨나고 비상식이 상식처럼 비상식이 상식의 자리를 쫓아내고 상식 자리에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거짓이 진실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국가가 사회적으로 붕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우리 사회에 빨리 느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거는 우리 지식인층들 그리고 양심적인 분들이 좌우로 나누지 않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가야겠다. 그게 이제 그 자세한 예가 미국이 1900년서부터 1917년까지를 더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대혁신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탄생한 것도 파퓰리스트 파티 인민정당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왜 17년 동안을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너무 미국이라는 사회가 혼탁하고 이러다가 가다가는 우리 건국 이념이 무너지고 최악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변호사, 작계, 언론인 전부 다 모여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걸 바꿔나가자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관철됐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독과점법. 독과점법 그때.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독과점이라고 하지 미국에는 정부가 독과점법을 수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나온 게 이 정치 보수들이 막 시가를 피면서 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됐다고 해서 만든 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 그게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처음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예. 주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법이에요.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는 공천을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당원 단기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선거법 정당법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거기는 주법으로 규정을 하니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는 당대표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게 이제 1903년도에 막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여성의 참여권 확대였었어요. 결국 셋 다 독점을 철폐한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그 지금 시작하면 그 1900년대 시작해서 물론 1920년대에 30년 대공황을 겪었지만 오늘날 강한 비국을 만들었었던 거는요. 그 헌법 정신. 예. 그리고 건국 이념. 예. 그리고 독과점이라는 걸 포함해서 분리를 해서 서로 나름대로 예. 통합할 수 있는 이게 기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정말 퇴행하고 퇴보하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들 가슴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이 더운 폭염보다 그게 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죠.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할 때마다 이거를 그럼 누가 그러면 결국은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항상 뭐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깨어있는 시민이 결국은 진보든 민주주의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바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선거가 없는 그 2026까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게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켰다는 공약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계속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불안감과 좀 공포감까지 갑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제 간단히 마지막 주제 아까 저희가 한다 그랬으니까요. 네네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결국 국회 거짓 해명 의혹 때문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네.